청취자 여러분, 그 단단하게 굳어버린 콘크리트 바닥에 씨앗을 심으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콘크리트 바닥이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막 최고급 품종의 씨앗을 가져와서 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쏟아도 그 단단한 콘크리트를 뚫고 싹이 틀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심경재활의 세계에서 어쩌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콘크리트 위에 씨앗을 억지로 밀어넣으려는 시도를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뼈아픈 지적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시간에는 바로 이 단단한 뇌의 콘크리트를 부수고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만드는 신경학적 재캐머, 그 프라이밍이라는 개념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국명자 교수의 세미나 자료인 신경작업치료에서의 프라이밍이죠. 맞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무슨 병원 재활 기법을 알아보자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뇌가 새로운 정보나 움직임을 학습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최적의 흡수 상태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프라이밍은 뇌를 훈련에 더 민감한 상태로 만든다. 즉 신경가소성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던데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원래 심리학에서 온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암묵적 학습이라고 해서 이전의 자극이 무의식적으로 이후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있잖아요. 아, 심리학 용어였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신경재활 분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생물학적이고 회복적인 접근법으로 진화한 겁니다. 뇌 피질의 흥분성을 세포 단위에서 아예 강제로 조절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아니라 본 훈련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자 철저한 준비 과정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자료에 메타가소성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가소성의 가소성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 신경망 변화의 문턱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뇌 뉴런들은 아무렇게나 흥분하지 않도록 일종의 잠금 장치를 걸어두거든요. 잠금 장치요? 네. 뉴런이 흥분하려면 글루타메이트라는 물질이 NMDA 수용체라는 곳에 결합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마그네슘 이온이 이 통로를 꽉 막고 있어요. 아, 마그네슘이 일종의 마개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메타가소성이란 건 이전에 어떤 신경 활동이 있었느냐에 따라 이 통로가 열리는 역치, 즉 문턱의 높이가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그럼 프라이밍 자극이 딱 들어오면 그 꽉 막혀있던 마그네슘 마개가 팍 빠지는 건가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프라이밍이 뉴런의 전이를 살짝 건드려주면 마그네슘 마개가 튀겨나갑니다. 그러면 그 열린 통로로 세포 외부의 칼슘 이온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죠. 와, 칼슘이 쏟아져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이 칼슘 유입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유입된 칼슘이 세포 안에서 단백질 효소들을 막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시냅스 표면에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오, 좁은 길이 왕복 8차선, 고속도로로 뻥 뚫리는 거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장기 강화, 즉 LTP가 일어날 수 있는 완벽한 화학적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자료에 카메론이라는 학자의 연구 문구가 나오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뇌를 위한 비료를 뿌려주는 것과 같다. 네, 2013년 연구죠. 그러니까 꽁꽁 언 자동차 엔진을 미리 예열하거나 씨앗 심기 전에 단단한 흙을 파서 비료를 주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소성 창이라고 부르는데 프라이밍 직후에 뇌가 변화를 수용하기 가장 좋은 생태학적 상태로 진입하거든요. 근데 이 핵심 골든타임이 딱 10분에서 30분입니다. 와, 생각보다 되게 짧네요. 10분에서 30분? 우리 몸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이 있으니까요. 이 짧은 창문이 열려있는 동안에 진짜 집중적인 본 훈련이 들어가야만 뇌가 변합니다. 다친 다음에는 아무리 해봐야 효율이 떨어지죠. 진짜 찰나의 순간이네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뇌는 원래 학습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왜 굳이 임상 현장에서는 이렇게 강제로 뇌를 예열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해진 거죠? 그건 재활의학에 직면한 냉정한 현실 때문입니다. 기존에 아주 훌륭한 치료법들이 있긴 해요. 건축 상지 억제 집중훈련, 즉 CIMT 같은 게 대표적인데 아, 건강한 팔을 묶어두고 다친 팔만 억지로 쓰게 만드는 그거요. 맞아요. 효과는 아주 강력한데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시작하려면 환자가 최소한 손목을 10도 이상 펴고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아예 못 움직이면 시작도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경도장애 환자는 전체의 상위 25%밖에 안 됩니다. 네, 25%요?
그럼 나머지 75%는요? 나머지 75%의 중등도나 중증 환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목을 못 움직이니까 기존 치료의 한계, 즉 정체기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움직이질 못하니 뇌에 신호를 못 보내고 가소성도 안 일어나는 악순환이죠. 아, 그래서 억지로라도 흥분 상태를 끌어올려줄 우회로가 필요했던 거군요. 그게 프라이밍이고요. 네. 물리적 움직임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이게 유일한 돌파구인 셈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치매 환자분들이나 외상성 뇌손상을 겪은 분들은 그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고장난 경우가 많잖아요. 네, 내측 칡두엽이나 해마 손상이 흔하죠. 방금 무슨 훈련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새로운 운동이나 작업을 뇌가 학습할 수 있는 거죠? 해마가 고장났는데? 몸이 그걸 기억한다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해마가 고장나도 뇌의 다른 길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프라이밍의 위대한 점입니다. 해마를 안 거친다는 건가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사실 기억은 명시적 기억이라고 해서 해마가 통제하지만 프라이밍은 암묵적 기억을 활용하거든요. 자전거 타기 같은 몸의 기억이죠. 아, 머리는 잊어버려도 몸은 기억한다는 그 말이군요. 맞습니다. 해마 대신에 기저핵이나 손해, 그리고 전전두엽 같은 다양한 대뇌 피질 영역이 이 암묵적 기억을 처리합니다. 환자가 의식적으로는 훈련 사실을 잊어도 세포 단위에서는 뇌가 다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인체의 신비네요. 그럼 뇌를 그렇게 활짝 열리게 만드는 10분에서 30분의 마법을 부리는 구체적인 해킹 도구들에는 뭐가 있나요? 보니까 하향식이랑 상향식이 있던데? 신체에서 뇌로 자극을 올려보내는 상향식부터 볼까요? 능동-수동 양측성 프라이밍, APBP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APBP? 네, 뇌졸중이 오면 뇌에서 반구간 억제라는 아주 고약한 현상이 생기거든요. 건강한 쪽 뇌가 너무 지나치게 활동하면서 안 그래도 다친 반대쪽 뇌를 막 억눌러 버립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못 일어나게 짓누른다고요. 그렇죠. 회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ABBP는 기계를 써서 건강한 팔과 다친 팔을 양쪽에서 똑같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건강한 팔이 일종의 큰형 역할을 해서 기계를 통해 다친 동생 팔을 이끌고 똑같이 움직여주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대칭으로 움직이면 뇌량을 통해서 두 뇌반구 사이에 동기화 신호가 가거든요. 그러면 날뛰던 건강한 뇌는 진장되고 짓눌려 있던 다친 뇌는 흥분성을 회복하면서 균형이 맞춰집니다. 원리가 너무 재밌네요. 그럼 아까 비료라고 하셨던 유산소 운동도 이 상향식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15분에서 20분 정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BDNF, 즉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의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아, 그게 진짜 물리적인 비료 성분이군요. 직접 뇌에 전자기장 쏘는 기제글도 있잖아요. 맞아요. 말초신경 자극이나 직접 뇌에 전자기장을 쏘는 RTMS, TDCS 같은 비침습적 자극 장비들이죠. 두개골 밖에서 전기를 쏘는 건가요? 네네. TDCS 같은 경우는 음극이랑 양극을 조절해서 뇌피질의 흥분성을 직접 타겟팅할 수 있어요. 다친 뇌에는 양극을 쏘아서 깨우고 너무 과활성화된 건강한 뇌에는 음극을 쏘아서 진정시키는 거죠. 와, 뇌세포 전압을 밖에서 조절하다니? 그럼 반대로 뇌에서 몸으로 내려가는 하향식 도구는 뭡니까? 몸을 아예 못 움직이는 중증 환자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인지-운동 이미지 기법입니다. 동작 상상, 즉 MI와 동작 관찰인 AO가 있죠.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거울신경세포요? 네, 우리가 타인이 움직이는 걸 볼 때나 내가 직접 움직일 때 뇌에 똑같은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원리죠. 생각만 해도 뇌는 자기가 진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땀 흘리며 운동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실행으로 내려가는 최종 출력 신호만 끊어놓고 뇌 안에서는 완벽하게 운동 계획을 시뮬레이션하는 거예요. 진짜 마법 같네요. 근데 여기서 미세한 차이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작 상상, 즉 MI는 환자 스스로 머릿속에서 완벽히 움직임을 그려내야 하니까 인지적 부하가 굉장히 높아요. 아, 상상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군요. 반면에 기계가 움직여주는 신체적 프라이밍은 인지적 부하가 낮죠. 그래서 환자의 인지기능 상태에 맞춰서 도구를 정교하게 골라 써야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영상만 봐도 뇌가 다 나을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자료 후반부로 가니까 이 장밋빛 전망이 확 뒤집히던데요. 메타 분석 데이터들이 되게 냉정하더라고요. 네, 현실은 냉정하죠.
2024년 도울씨나 2020년 다실바 메타 분석을 보면 단순히 영상만 보는 동작 관찰을 단독으로 썼을 때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나옵니다. 아, 영상만 보는 걸로는 안 된다. 네, 관찰이랑 상상을 반드시 결합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까지 프라이밍이 신경 가소성의 열쇠라며 그토록 찬양했는데 게다가 킹 연구팀의 2024년 대규모 RCT 연구 보니까 그 비싼 기계를 쓴 양측 상지 프라이밍 그룹이랑 가짜 자극, 그러니까 쉔을 받은 그룹이 차이가 없었다는 거 말씀이시죠? 네, 결과가 비슷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떠든 그 원리들이 다 헛수고였다는 건가요? 이게 다 무슨 의미죠?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전혀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 연구에서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었던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데요? 두 그룹 모두 프라이밍 직후에 22시간 반이라는 엄청난 양의 과제지향적 훈련, 즉 TST를 동일하게 수행했거든요. 과제지향적 훈련이요? 네, 아까 비료를 줬다고 하셨잖아요. 프라이밍은 어디까지나 비옥해진 땅을 만드는 준비 상태일 뿐입니다. 그 골든타임에 실제로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리는 행위가 바로 이 TST예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씨를 안 뿌리면 싹이 안 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킹 연구는 기계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 최종적인 상지 기능 회복을 결정짓는 건 그 열린 창문 안으로 밀어넣는 집중적인 TST 자체라는 걸 증명한 거죠. 비료도 중요하지만 결국 진짜 농사일이 핵심이군요. 그럼 그 TST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무작정 반복하는 거랑은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TST의 핵심은 보상작용을 일시적으로라도 철저하게 억제하는 질적 접근에 있어요. 보상작용이라는 게 그 환자분들이 컵 잡으려고 할 때 손이 안 펴지니까 몸통을 막 비틀어서 잡으려는 그런 꼼수 같은 건가요? 정확해요. 어깨를 으쓱 들어 올리거나 몸을 틀어서 어떻게든 목표만 달성하려는 거죠. 근데 치료사는 이걸 원청적으로 차단합니다. 몸을 못 움직이게 묶어버리나요? 네, 몸통을 묶어두고 오직 손목과 손가락의 정밀한 미세 운동만 타겟팅해서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만 계속 강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집착하는 거죠. 와, 생각해보니까 무섭네요. 기껏 뇌를 프라이밍으로 활짝 열어놨는데 거기서 몸통 비트는 잘못된 꼼수로 훈련해버리면 뇌가 그 잘못된 패턴을 쫙 흡수해버릴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오염된 물을 스펀지가 다 빨아들이는 꼴이죠. 그래서 프라이밍 직후에는 반드시 정상적이고 통제된 TST가 들어가야만 기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야, 정말 소름이 돋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뇌의 비밀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꼭 병원 안에서만 유효한 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움을 쫓는 우리 일상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일상생활의 학습에도 완벽하게 대입이 됩니다. 새로운 외국어나 악기를 배울 때, 아니면 회사에서 복잡한 새 업무를 익힐 때, 무작정 책상에 앉을 게 아니라 한 15분 정도 유산소 운동으로 땀을 내서 비료를 뿌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배우려는 걸 완벽하게 해내는 전문가의 영상을 집중해서 보면서 거울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뇌를 프라이밍 상태로 만들어 놓고 딱 10분에서 30분 안에 딴짓 절대 안 하고 가장 집중적이고 정확한 나만의 TST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 효율이 아래 달라질 것 같네요. 정말 훌륭한 실생활 적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재활이나 학습을 넘어서 좀 새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어떤 생각이죠? 자료 초반에 다뤘던 그 반구간 억제 현상 기억나시죠? 네네. 뇌졸중 후에 건강한 쪽 뇌가 막 과활성화돼서 다친 뇌를 오히려 억눌러 버린다는 그 고약한 현상이요. 맞아요. 이 역설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나 조직 사회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조직사회요? 회사나 팀 같은 곳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 팀의 어떤 한 부서나 팀원이 일시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약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 남아있는 건강하고 강한 팀원, 에이스 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그 에이스 직원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답답하니까 자신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모든 걸 대신 다 처리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반구간 억제랑 똑같네요. 강한 쪽이 모든 일을 다 해버리면 약해진 팀원은 영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효율이라는 핑계로 우리는 스스로 약해진 부분이 다시 훈련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소성의 기회를 억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신경 재활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강한 건강한 뇌를 인위적으로 진정시키잖아요.
진정한 조직의 회복이나 성장의 열쇠도 어쩌면 잘 나가는 강한 쪽을 조금 진정시키고 기다려주면서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신경과학 자료를 파헤치다라 이런 깊은 삶의 철학까지 도달하다니 정말 벅찬 시간이었네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던진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쪽이 너무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